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 서울시 면적의 8배인 공룡선거구가 탄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강원 선거구를 현행대로 8석 유지한 채 접경지 6개 시군을 묶는 획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번 획정안을 살펴보면 인구 상한선 기준을 넘는 춘천시는 갑과 을로 분구시키는 대신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강릉과 인접한 양양은 강릉, 양양 선거구로 통합하고 속초를 접경 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묶어 6개 시군의 초대형 공룡 선거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 절차가 남아 재수정될 여지가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인구수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서 우리가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화 황영철 전 의원, 그리고 더 인사이드의 뉴페이스입니다. 교수계 핵인싸, 돌아온 까레이스키 김영식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더 인사이드의 식구가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수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핵인 소개해드릴 때 핵인싸, 그러니까 이제 방송도 많이 하시고 예. 토론회 사회도 많이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들 하시기 때문에 예. 핵인싸는 이해가 가는데 네. 까레이스키는 이게 어떤 말인가요? 까레이스키는 이제 러시아어로 한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이제 고려인들에게 붙였던 이름이기도 한데 최근 뭐 안타깝게도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강원도와 러시아에는 또 관계가 또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좀 한러 관계가 좋아져서 뭐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입장에서 까레이스키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더 인사이드에 임하는 포부,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이제 그 시청자 입장에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네. 좀 갖고 또 시청자 입장에서 좀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 워낙 뭐 각 분야에서 대가시기 때문에 전에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황 전 의원님 전에 김영식 교수님 알고 계셨죠? 네네. 예. 뭐 교수님이 워낙 방송에 또 유력한 출연자시고 예. 또 진행도 하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사 프로에서 예.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방송에서는 뵀는데 예. 따로 사적으로 사실 교수님과 이렇게 좀 친밀도 있게 사귈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파트너가 되셨으니까 예. 뭐 논쟁할 땐 논쟁하더라도 예. 전에 있던 김기석 교수님하고도 그랬거든요. 예. 논쟁할 땐 논쟁하더라도 케미를 또 맞추고 예. 또 끝나고 나서는 인간적으로 또 두터운 신뢰감도 좀 쌓고 그랬는데 이제 김 교수님하고도 이제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케미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총선 D-120일이 되는 12월 12일부터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각 당에서는 예비 후보 경선, 공천 전쟁을 치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최근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국 당협위원회 중 4구 당협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3년 만에 실시한 당무감사 평가 결과 발표했습니다. 하위 22.5%에 해당하는 46곳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 배제, 컷오프를 권고했는데요. 황 전 의원님, 당무감사 성적, 공천 심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지역 정가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사실은 당협이 발표되지 않아서 구체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네.
어쨌든 46곳이라는 곳이 컷오프 대상으로 또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천심사위에 제출하겠다라는 당무감사위원회 발표가 있어서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당무감사가 당에서 평상시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정당으로서 당원 관리를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지 또 중앙당에서 지역에 내려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컷오프 형태의 구체적인 성과, 결과물들을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총선을 앞둔 시기에 당무감사는 평판조사라는 걸 덧붙입니다. 이 평판조사는 지역에서 이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과연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지역에서 얼마만큼 좋은 지지도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판조사를 하고 때로는 또 여론조사도 합니다. 예. 이럴 때 정당 지지도보다도 오히려 낮은 지지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평판이 차기 총선에서 이분을 안 뽑겠다는 그런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거나 하면은 이런 분들이 바로 컷오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아마도 이제 곧 구체성 있게 나올 텐데 이것에 포함된 46곳의 당협위원장들, 뭐 원내나 아마도 본인이 살생부를 받아든 정도의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주를 제외하고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7개 지역구가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과연 강원도에 현역 물갈이 폭풍이 불어닥칠지 뭐 현역 의원들 초긴장 상태일 것 같은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강원도의 7곳의 원내죠. 예. 원내위원장들의 당무감사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무감사의 결과로서 사실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마도 강원도의 선거판은 이번 혁신의 결과물 그리고 당의 공천 방향, 혁신의 방향들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라든지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다선 의원들에 대한 재배치 문제, 또 험지 출마 문제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얽혀져서 공천의 방향, 혁신의 방향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말씀 다 하셔가지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혁신 2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지도부하고 서로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도부가 혁신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제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네.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 험지 출마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강원도 내 7개 중에 4군데는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명이 거론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당무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 나쁜 점수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 것이냐. 또 공천 배제가 가능한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무소속 출마는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혁신위가 내놓은 안,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하는 것, 지도부가 얼마나 그 내용을 수렴하겠는가 하는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세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동아일보에 따르면은 당무감사위 교체 권고 대상 46곳 가운데 현역 의원은 영남권이 원외는 서울 지역 비중이 높았고 영남권 현역 의원 중에 교체 권고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10명 이상이다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가 당 지지율에 비해 의원 개인 지지율이 현저히 낮아서 교체를 권고한 20명 안팎의 의원 중에도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았다고 전해졌는데요.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한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선전을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첫 번째는 영남의 경우고 두 번째는 서울의 경우인데 예. 영남의 경우는 예년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남은 보수 정당의 텃밭이거든요. 텃밭인 만큼 이곳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공천 받기 위한 여러 명의 경쟁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의 경쟁자들이 있는 곳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현역 의원으로서. 그래서 굉장히 교체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독보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의정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의원들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토양이다. 솔직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 물갈이라든지 교체 지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영남권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당무감사도 그런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은 지금 험지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험지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능력 있고 유력한 위원장들이 자기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토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 굉장히 꾸준하거나 좀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장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곳은 중앙당에서도 이번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과감하게 포진시키고 또 험지 출마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스타 의원이라든지 스타 장관이라든지 또 새로운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좀 인정받는 그런 후보들 또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들을 서울에 포진시켜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만이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영남권 지금 현재 현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이동시켜서 당선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아마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영남권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새로운 얼굴들을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남권 지역은 굳이 바꾼다 그러면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다 웬만하면 이제 당선되니까요. 뭐 한번 물갈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 이 지역은 공천 받으면 대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이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무소속이 된다는 것은 경쟁이 있을 때 무소속이 유리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표심은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가면 이건 무소속보다는 국민의힘에 공천 받은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영남권 이제 같은 경우는 예. 무소속이 당선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예. 그것은 올바른 공천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개파 공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잘못된 공천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 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영남권에서 지금 당무감사 형태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또 지역 주민들의 평판들을 엄밀히 조사해서 그것에 맞는 인물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도 뭐 우려하는 바입니다만 뭐 영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특정 세력이 새롭게 세력을 좀 넓혀가기 위한 그런 식의 잘못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예. 이것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국민의 시각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분이 희생당한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공천에서 배제된 것인가를 지역 주민들이 알거든요. 그것에 맞는 공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얘기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냐면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선, 5선 된 분들에게 지금 이제 화살이 가고 있는 것이지 초선이나 재선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20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물러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제 교체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뭐 초선을 두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일각에서는 컷오프 대상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갈 거라는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100일 전인 12월 27일을 신당 창당의 결단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신당은 보수하고 영남에 머물지 않고 제3지대에 빅텐트를 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이준석 신당 성공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 텃밭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도 이게 관심사인데
김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도 뭐 안철수 의원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요란했지만은 결국 돌아보면 다 제자리에 와 있더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을 등용시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럼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모습만 바뀌었지 똑같은 사람인데 옷만 갈아입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 좋은데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예.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져갈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당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전 봐요. 이것의 주요한 변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또 대통령이 국정의 방향을 어떻게 또 변화시켜서 국민적 새로운 지지를 얻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원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정도의 의석은 가져갈 것이다. 거기에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총선부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일정한 정도의 득표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에 따라서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런 신당들이 의미 있는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전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과거 해경 논의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등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 또 대통령의 국정 방향의 변화, 그리고 선거 제도의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그래서 아마 총선을 앞두고 어떤 모양새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아주 안 좋은 정책이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당 국회의원 늘리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장난친 거예요. 이런 비례대표제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정정당당하게 득표 받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쪽 신당으로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몰아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보수가 그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몰아준다는 거는 좀 힘들죠. 몰아준다는 건 좀 힘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정도의 득표, 의미 있는 정도의 지지도는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지 못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또 대통령이 국정의 방향들도 좀 변화시키고 그런 쇄신의 과정들을 통해서 통합된 보수의 승리를 이번 총선에서 가져오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변하면은 또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죠. 그 속상한 걸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변화하면 국민이 좋은 거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위원들의 불출마, 험지 출마 등 6호 안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혁신안 관철을 위해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공관위원장이 돼서 주류 의원들을 공천해서 직접 배제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던진 건데 두 분은 인 위원장의 요구 이거를 욕심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책임감으로 보십니까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이뇨한 위원장은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정치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아주 간곡한 요청, 간곡한 부름을 받아들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보수가 다시 국민적 지지를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어떤 욕심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들지 않고 적어도 혁신위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를 잘 마무리하고 또 공천심사위원장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그렇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은 혁신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본인이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겨달라고 한 것은 하고 싶다라는 욕심. 내가 무슨 거기서 무슨 뭐 권력을 좀 휘둘러 보겠다는 욕심이기보다는 자기가 혁신위에서 내놓은 결과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달성시켜 보겠다. 뭐 이런 책임감의 발로라고 봐야죠.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뇨한 위원장께서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뜬금없이 지금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뜻이냐? 하나. 두 번째, 용산의 뜻이냐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은 사실 용산의 뜻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현 위원장이 뭐 대단하다고 나와가지고 구성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윤핵관 지금 한참 이제 뭐 서슬 퍼런데 니네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용산의 뜻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당에다가 지도부에 넘겼잖아요. 그 당 지도부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오히려 상당히 많은 반발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뇨한 위원장의 그런 내용들, 혁신위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니까 본인들이 임명해놓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인 거고요. 본인이 요구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이야기는 돼요. 왜? 용산에서 임명을 했고 그 안을 만들어서 당에다 줬는데 당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니까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용산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정리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도 누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공천을 이게 좌우하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선 의원, 뭐 정치 명망가 등이 맡곤 했었는데 하지만 역대 공관위원장 살펴보면은 대통령이나 당대표 등 실세를 거스르지 못한 경우도 많았죠. 그렇죠. 이제 곧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결정이 될 텐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공관위원장의 성공 조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교수님. 일단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 명망이 있는 인사를 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지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공천에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군데서 이런 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보면은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공천할 것인지 아니면은 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공천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하려다 보니까 지지율은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또 열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표는 줘야 되는데 지지율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난감한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포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인사들이 전략 공천으로 출마하는 경우 허다하니까 그다음에 무소속이나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룰을 어느 당이든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맞춰서 정당하게 룰에 맞춰서 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답을 좀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교수님께서 조금은 좀 비약적인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뭐 이뇨한 위원장을 사실은 뭐 용산에서 임명했다거나 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서 이뇨한 위원장이 움직일 거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너무 앞서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뇨한 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의 불출마 또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이야기한 것은 용산의 뜻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뜻이에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가 국민의힘에 던져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들을 잘 담아내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인유한 위원장과 혁신위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예. 만약에 같은 한통속이고 보이지 않는 용산의 뜻이라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하고 부닥칠 일이 없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적어도 인유한 위원장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역대 공천심사위원장이 여권의 공천심사위원장 특히 제대로 공천심사위원장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권의 대통령이 있는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늘 계파적 성격의 희생들을 했던 거예요. 친이 때 친박이 학살당했고 또 친박 때 친이가 학살당하고 또 친박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친박감별사 뭐 이런 형태로 늘 대통령의 친위 세력들을 차기 총선에서 구축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에서 실패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저는 적어도 집권 여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러한 특정 세력들 또 권력의 힘으로부터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 또 지역의 지지도를 잘 반영하는 좋은 인재들을 청구해내는 역할들, 반영해내는 역할들을 할 만한 좀 뚝심이 있는 사람. 저는 뭐 어떤 사람이 있을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교수님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윤핵관 이분들은요, 지금 거론되신 분들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리 하나가 귀중한데 윤핵관들을 아웃시킨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선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 당선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윤핵관이고 뭐고 다 보내는 거예요. 당선시키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다수당이 돼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당선이 높은 사람이 시키는 게 정답 아닌가요? 그렇죠? 저한테 동의를 아니,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제 건가요? 우리 아니면 황 전 의원님께 드리는 메시지였나요? 이거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덮어놓고 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지역별로 대체할 만한 인물들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총선 공천의 흐름 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새 인물들을 포진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총선 전체의 흐름들을 좌우해서 승리의 여건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고 오늘 이슈워드 교수님 어떤 거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천고불력으로 했습니다. 천고불력.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엔 뭐 야당 여당 별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예전과 비슷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오리무중으로 정했어요. 오리무중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시점에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혁신의 방향이 아직 안 잡혔고요.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남아있죠. 그리고 신당의 출연 문제가 남아있고 또 선거법, 선거제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지금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공천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오리무중의 상태다. 그래서 오리무중으로 알겠습니다.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은 국민의힘 들여다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전쟁 속사정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6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